세계 명문고 학생들이 한국 대학 진학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만 해도 이들은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부르며 교육 교류를 거부했었죠. 프랑스 명문고 학생은 한국은 모방만 하는 나라라고 단정했고, 독일 IT 재벌 아들은 시간 낭비라며 코웃음 쳤습니다. 미국 의대 교수는 작은 나라 기술은 믿을 수 없다며 격렬히 반대했고, 브라질 학생은 안전을 걱정했으며 중국 교사는 모든 게 짝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학부모들까지 나서서 위험한 곳에 아이들을 보낼 수 없다며 프로그램 취소를 요구했죠. 그런데 단 일주일 만에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5분 만에 실종 아동을 찾아내는 AI 시스템, 새벽 2시에도 안전한 거리, 분실물이 그대로 돌아오는 신뢰, 사회, 그리고 과학적 원리로 만들어진 한글의 독창성까지. 편견에 사로잡혔던 이들이 결국 눈물을 흘리며 고백한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을 무시하던 외국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자업자득을, 그래도 편견을 가졌던 젊은 친구들이 변화한 모습이 대견하다고 생각하시면 성장 스토리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는 마리 라포스입니다. 파리의 명문 고등학교에서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선발됐죠. 하지만 목적지를 들었을 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한국이라니요. 한국에 왜 가야 하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요하네스는 독일 IT 재벌 아들이라 더욱 당당했죠. 한국 같은 후진국에서 뭘 배우겠어요? 시간 낭비예요. 학부모들의 반발은 더욱 거셌어요. 제 어머니도 학교에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위험한 곳에 아이들을 보낼 수는 없어요. 한국은 아직 전쟁 중인 나라 아닌가요? 브라질에서 온 아나는 조용했지만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엘리자베스 교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교수님은 의대에서 일하시는데 아시아 의료 시스템을 전혀 믿지 않으셨거든요. 작은 나라의 기술은 믿을 수 없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은 단호하셨습니다. 편견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직접 보고 경험한 후에 말하십시오. 학부모 회의는 격렬했어요. 몇몇 부모들은 아예 프로그램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버지는 건축가인데 예전에 한국 기업과 경쟁해서 진 적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모든 걸 베끼기만 하는 나라야. 독창성이 없어. 아버지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출발 며칠 전까지도 교류 프로그램이 무산될 뻔했습니다. 학부모 3분의 1이 반대 서명을 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마음속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편견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과연 이 여행이 의미가 있을지 아니면 시간 낭비가 될지 알 수 없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컸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불안했어요. 역시 혼잡하네. 엘리자베스 교수님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팀은 총 8명이었어요. 그런데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는 과정에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에서 온 막내 학생 토마스가 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화장실에 간 줄 알았습니다. 10분 정도 기다려봤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요하네스가 가장 먼저 흥분했습니다. 이것 봐요. 역시 한국은 위험해. 제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아나는 벌써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거든요. 엘리자베스 교수님은 즉시 공항 직원을 불렀어요. 하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괜히 왔다. 정말 괜히 왔어. 속으로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항 직원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더니 뭔가 빠르게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AI 시스템으로 찾겠다는 제스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넓은 공항에서 한 사람을 어떻게 찾는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5분도 안 돼서 연락이 왔어요. 토마스를 찾았다는 거였습니다. 말이 안 돼. 요하네스가 중얼거렸어요. 직원을 따라가 보니 토마스는 면세점 구석에서 울고 있었어요. 길을 잃어서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직원의 설명이었어요. 공항 전체에 AI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동선을 추적한다는 거였습니다. 토마스의 사진 한 장만으로 모든 카메라가 동시에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기술이 실제로 존재한다니. 아나가 토마스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균열이 일어났어요. 한국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스 교수님도 표정이 복잡했어요. 분명히 놀라신 것 같았거든요. 천 선생만이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쇼를 위해서 준비한 거겠지.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빨랐거든요. 공항을 나서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인천대교의 웅장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혹시 우리가 한국을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공항철도 플랫폼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광판에 정확한 도착 시간이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1분 단위까지 말이에요. 2분 후 도착이라니. 요하네스가 비웃듯 말했어요. 어차피 늦을 거야. 개발도상국 교통이 그렇지 뭐. 그런데 정말로 2분 후에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초 단위까지 정확했어요. 차량 안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했죠. 무료 와이파이까지 터졌어요. 제 핸드폰에 신호가 잡히자마자 인터넷이 연결됐습니다. 이상하네. 천 선생이 중얼거렸어요. 분명히 우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거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웠거든요. 다른 승객들도 똑같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인천대교가 보였을 때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정말 웅장했거든요.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달이라니. 아나가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멋져. 엘리자베스 교수님도 카메라를 꺼내셨어요. 처음으로 보이신 긍정적인 반응이었죠. 그때 갑자기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앞쪽에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우회 경로로 간다는 내용이었어요. 역시 그렇지. 천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고도 자주 나고 교통도 엉망이겠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차 안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사고 현장이 나타났어요. 구급차와 견인차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우회 경로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시된다는 것이었어요. 예상 지연 시간도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3분 지연 예정. 정말로 3분 늦게 도착했어요. 오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 마음 한쪽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정확성과 효율성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지하철과 기차, 버스까지 모든 교통수단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환승하는 동안 저는 스마트폰으로 교통앱을 확인해 봤습니다. 실시간으로 모든 교통편의 위치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요하네스조차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건 독일보다 더 정확한데? 천 선생만이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쇼케이스니까 그런 거야. 평소엔 엉망일 거야. 하지만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건 쇼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체계적이고 완벽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들어가면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편견이라는 벽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첫 번째로 간 곳은 근처 카페였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당황스러웠어요. 직원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여기 사람 없네. 아나가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때 로봇이 다가왔어요. 귀여운 모양의 작은 로봇이 메뉴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요하네스가 코웃음을 쳤어요. 로봇 카페라니. 그냥 신기함을 노린 거겠지.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주문부터 결제, 음료 제조까지 모든 게 자동으로 진행됐어요. 그런데 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더 신기한 건 가격이었어요. 일반 카페보다 훨씬 저렴했거든요. 인건비가 없으니까 싸게 파는 거구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점심을 먹으러 간 식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봇이 음식을 서빙해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실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엘리자베스 교수님이 일부러 노트북을 카페 테이블에 두고 나왔습니다. 30분 후에 다시 가보자는 거였어요. 천 선생이 단언했습니다. 없어져 있을 거야. 한국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야. 저도 솔직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파리에서는 5분만 자리를 비워도 물건이 사라지거든요. 30분 후 카페로 돌아갔습니다. 노트북이 그대로 있었어요. 운이 좋았네. 천 선생이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지갑을 지하철역 벤치에 실수로 두고 왔습니다. 1시간 후에 찾으러 갔죠. 지갑은 역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돈 한 푼 빠지지 않고요. 이건 그냥 운일 거야. 요하네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청소하시던 아주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남의 물건을 왜 가져가요? 그건 주인의 것이죠.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이분에게는 정말로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아나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브라질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저 역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편의점에 들렀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인 계산대가 당연했고 아무도 물건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상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당연한 일상이었던 거죠.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지 않는 게.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금씩 한국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고 있었어요. 혹시 진짜 신뢰 사회인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놀라웠습니다. 셋째 날 아침, 우리는 국립한글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어요. 문자 박물관이라니 얼마나 지루할까 싶었거든요. 천 선생이 버스 안에서 또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자는 중국 한자를 베낀 거야. 독창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한국은 모방만 하는 나라라고. 하지만 박물관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인터랙티브 전시가 정말 놀라웠어요. 한글이 만들어진 과정을 3D로 보여주는 전시실에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글 자음은 사람의 발음 기관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설명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과학이었어요. 요하네스조차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원리로 만든 문자가 있다고. 더 놀라운 건 한글의 조합 방식이었어요. 자음과 모음을 블록처럼 조립해서 글자를 만드는 방식이 정말 효율적이었습니다. 체험 코너에서 제 이름을 한글로 써봤어요. 마리 라포스. 마리 라포스. 왠지 모르게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제 이름이 이렇게 아름다운 문자로 표현될 수 있다니. 천 선생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봤자 중국 영향 받은 거지. 하지만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건 완전히 독창적인 문자 체계였습니다. 오후에는 경복궁으로 갔어요. 처음 대문을 들어설 때는
그냥 오래된 건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경복궁의 모든 건물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산의 흐름을 따라 건물을 배치하고 연못과 정원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살렸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어색하거나 인위적인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한복 체험장에서는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복을 입어보니 정말 편하고 우아했어요. 한복의 곡선은 한국 여성의 아름다움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아름다웠어요. 이런 옷을 입으면 저절로 자세가 바르게 되고 마음도 고요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나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우아해. 이런 옷은 처음 봐. 엘리자베스 교수님도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셨어요. 처음으로 보이신 미소였습니다. 단청을 그려보는 체험에서는 오방색의 의미를 배웠어요. 빨강, 파랑, 노랑, 하양, 검정. 각각이 자연의 원소를 의미한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색깔이 아니에요. 우주의 조화를 나타내는 철학이죠. 제 안의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한국 문화에는 깊은 철학과 과학이 숨어 있었습니다. 궁궐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틀렸어요. 한국은 모방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존경심이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넷째 날 저녁, 우리는 홍대로 향했습니다. 한국 대학생들과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솔직히 별 기대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부유한 집 애들이겠지. 요하네스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김민석을 만났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소박한 차림이었거든요. 브랜드 옷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티셔츠와 청바지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3학년 김민석입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민석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지금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학비를 스스로 벌어야 해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부모님이 안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긴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하려고 해요. 이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저는 지금까지 모든 걸 부모님께 의존하며 살았거든요. 아나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우리는 부모님 돈으로만 사는데. 민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스스로 번 돈이 더 소중하거든요. 그 돈으로 사 먹는 밥이 훨씬 맛있어요. 부끄러움과 존경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같은 또래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 홍대 거리를 걸으면서 더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버스킹 공연이 자유롭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엘리자베스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문화의 거리니까 괜찮아요. 오히려 권장하는 분위기죠. 자유로운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젊은이들이 마음껏 길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간 백반집도 놀라웠어요. 정말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많은 반찬이 나온다니. 학생들은 보통 이런 곳에서 먹어요. 민석의 설명을 들으니 더욱 부끄러웠어요. 저는 파리에서 비싼 레스토랑만 다녔거든요.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졌습니다. 새벽 2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호텔로 돌아가야 하는데.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걸어서 가도 괜찮아요. 민석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새벽에 걸어가도 안전해요? 아나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물론이죠. 서울은 밤에도 정말 안전해요. 실제로 거리에는 여자들이 혼자 걸어가고 있었어요.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저희도 함께 걸어보기로 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새벽 2시인데도 거리가 밝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니고 있었어요.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경찰도 자주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면 정말 자유로울 것 같아. 아나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저 역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높은 빌딩이 아니라 이런 안전함이 아닐까 싶었어요. 호텔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안전한 도시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석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스스로 번 돈이 더 소중하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다섯째 날, 우리는 홈스테이 가족을 만나러 갔습니다. 솔직히 기대와 걱정이 반반이었어요. 어떤 집일지 상상이 안 됐거든요. 주소를 찾아가니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였습니다. 팔이 우리 집에 비하면 정말 작았어요. 여기서 내 식구가 살아. 속으로 의아해했습니다. 문을 열어준 분은 박나연이라는 고등학생이었어요.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모님도 나와서 정중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회사원, 어머니는 간호사라고 하셨습니다. 집안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따뜻했어요. 그런데 정말 좁았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고 방도 3개뿐이었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불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준비를 함께 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온 가족이 주방에 모여서 같이 요리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거든요. 마리, 이거 한번 해볼래? 나연이 김치찌개 끓이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제가 직접 해보니 재미있었습니다. 요하네스는 아버지와 함께 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독일에서는 남자가 이런 일 안 해요. 요하네스가 신기해했어요. 우리 집에서는 모든 일을 함께 해요.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는 거였습니다. 나연이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이야기했고 부모님은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이 오늘 수학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어요.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축하해. 저도 함께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소소한 기쁨을 가족과 나누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식사 후에는 분리수거를 체험했습니다. 정말 세세하게 분류하더라고요. 이렇게 자세히 분류해야 해요? 아나가 놀라며 물었어요. 지구를 위해서예요. 우리 딸이 살 세상이니까요.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녁이 끝날 무렵 나연이 조그마한 선물을 꺼냈어요. 한국 전통 매듭으로 만든 열쇠고리였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이건 추억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거든요. 정말 고마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집을 나서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진짜 부자는 크고 화려한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웃고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파리 우리 집은 이 집보다 3배는 컸지만 가족끼리 대화하는 시간은 거의 없었거든요.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연이 알려준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마지막 날 저녁, 한강에서 송별 만찬이 열렸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준 자리였어요. 강변에 앉아 치킨과 맥주를 나누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강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솔직히 한국에 오기 전에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후진국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비슷한 생각이었거든요. 지금은 어떠세요? 나연이 궁금해했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실한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정말 무지했어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요하네스도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기술로 사람을 지키는 나라라는 게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나는 아예 울먹였어요.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한국 친구들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선물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각자의 이름을 한글로 써준 책갈피였어요. 마리 라포스. 제 이름이 한글로 쓰여진 걸 보니 또 눈물이 났습니다. 파리로 돌아간 후 정말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 어땠어? 별거 없지? 친구들이 조롱하듯 물었습니다. 김치 냄새 지독했지? 좁은 집에서 어떻게 살아? 예전에 쟤라면 같이 웃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니야.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제가 당당히 말했습니다. AI로 사람을 찾아내고 밤늦게 걸어도 안전하고 분실물도 그대로 돌려받아. 친구들이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야. 진짜 부자는 큰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웃는 사람이야. 너 완전히 세뇌당했구나. 친구들이 비웃었지만 상관없었어요. 난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었으니까. 집에 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대학교에 진학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어요. 갑자기 왜?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문화도 더 깊이 알고 싶어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혼자서 괜찮겠어?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한국은 신뢰가 자산인 나라거든요. 그날 밤 저는 민석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꼭 다시 만나요.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정말 기다릴게요. 환영해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편견이라는 벽을 허물고 진실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된 이 여행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한국에서 배운 이 소중한 가치들을 제 삶에서 실천하겠다고.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편견은 정말 무서운 것이라는 걸, 그리고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죠.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작지만 따뜻하고 첨단 기술과 인간적인 정이 함께 존재하는 곳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죠. AI 기술로 사람을 지키는 나라, 신뢰가 자산인 사회,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문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첨단 기술과 따뜻한 인정이 함께하는 나라 말이에요. 마리처럼 편견을 깨고 우리나라의 참모습을 알게 된 외국인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우리 스스로도 이런 자랑스러운 모습들을 더 자신있게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감동적인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뜻깊은 우리나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캐비넷 작가 해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